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입니다. 참여문학론을 2시간 만에 다 얘기하기가 좀 벅찬데, 많은 부분을 좀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이름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 참여, 그러니까 불어로는 앙가주망인데요. 그러니까 앙가주망, 문학론 주창자, 이렇게 해서 사르트르 이름과 아마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된 어떤 단어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책인데요. 다행스럽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이 책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여문학론의 어떤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전의 어떤 이 내용이 다 번역이 돼서 상당 부분 좀 저희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문학이란 무엇인가가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아직까지는 드물게 그렇죠 문학 이론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다 작품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문학론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나 문학이 하는 사회적 기능, 작가의 어떤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문학의 어떤 위기 시대라고 그러나요? 문학의 어떤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독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umberto 에코랄지, 마르트랄지,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말하는 수용 미학들, 이런 어떤 이제 문학 이론들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어떤 참여문학론 자체가 단순히 문학의 어떤 사회적 기능만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돌아보게 되면은 독자의 어떤 지위, 독자의 역할과 관련지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아주 드물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뭐냐면, 제가 그냥 요약을 했는데, 타자에 의한 예술하고 타자를 위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에는 뭐죠? 타자에 의한 예술과 타자를 위한 예술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이 문장의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참여문학론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적 고찰 항목인데요.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원래는 사르트르가 상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10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2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2권에는 이제 현대지, 사르트르가 1945년에 이제 주도를 해서 창간했던 잡지 이름이 현대지인데, 현대지에 창간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의 국유화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 하에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쓰는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 다음에 1947년 작가의 상황, 이렇게 4개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따로 묶어서, 그러니까 4개의 글을 따로 묶어가지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단행본으로 보통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번역된 것도 이제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이 들어있던 책은 뭐냐면, 원래 원본은 뭐냐면 상황 2권이라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문학론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와 산문의 구별입니다. 아마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사르트르는 시의 어떤 참여적 성격을 갖다가 이제 부인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참여 영역에서는 시를 갖다 제외를 하고 산문을 중심으로, 산문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을 중요시하면서, 소설의 글쓰기죠. 소설을 위한 글쓰기,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기, 그 다음에 폭로하기, 그 다음에 변화시키기와 동의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참여문학론의 어떤 요체가 아닌가 싶고요. 또 다시 다른 어떤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글쓰기가 하는 어떤 부원성, 그 다음에 부정성, 그 다음에 이의제기 능력,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란, 또 글쓰기 주체인 작가란 한 사회의 지배 세력에 항상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부르주아가 되겠죠. 부르주아의 어떤 그들의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이랄지 그들의 어떤 만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제 너희들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 세력에 유해하고 그다음에 그 지배 세력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몇 줄로 몇 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사르트르의 참여 문화론이 이렇게 요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르트르의 어떤 참여 문학론에서 특히 이제 독자, 즉 타자를 이제 중시하는 어떤 문학론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글쓰기를 통한 어떤 자기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작가가 글쓰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독자들에 의해서 이제 읽혀져야 하는데 작품이 읽혀져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기 구원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까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토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의 어떤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작가의 글쓰기는 타자, 즉 독자를 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론 자체가 독자를 위한 어떤 문학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독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를 갖다가 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항상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의 가능성, 그래서 구토 말미에서 확인했고, 특히 독자의 존재에 주목해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독자의 존재를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제 글쓰기를 행동의 한 특수한 계기, 드러냄을 통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뒤이어 문학의 목적이 무엇일 수 있을지 규정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는데, 즉 작가란 세계와 특히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게 이제 타자하고 독자인데, 드러내 보이기를 선택한 자인데, 그 목적은 이렇게 드러낸 대상 앞에서 그들이, 즉 다른 사람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구토의 말미에서 우리가 만났던 독자의 존재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왜 작가의 글쓰기는 반드시 타자에게로 향해야 되는가? 왜 타자를 겨냥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에 대한 주장이죠. 즉 예술이란 타자를 위한 문학밖에 없다. 예술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것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타자에 의한 글쓰기 문학의 측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글쓰기의 동기는 이제 각 작가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르트르는 모든 작가들에게 공통된 어떤 그런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작가가 써낸 작품이죠. 작가가 창조하는 작품에 비해서 볼 때, 그것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본질적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창작에서 그 결과물의 작품과 관련해서 이 작품의 출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스스로 여겨주고 따라서 곧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잉여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적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작품을 매개로 해서 대자, 즉자의 결합, 즉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자기 원인자, 즉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글쓰기 어떤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 사르트르가 왜 작품을 쓰고 작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결론, 즉 인간이 즉자 대자의 어떤 결합을 실현한다랄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실현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실존의 세 범주라고 제가 적어놓았는데 존재학문의 한 챕터에서 사르트르가 실존의 범주입니다. 실존의 그 범주를 세 개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함, 그 다음에 가짐, 그 다음에 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함은 이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짐은 소유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음은 이제 존재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섹스피어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제일 중요했죠. 존재가 중요했죠. 뭐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프롬이죠. 에이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주의 또는 소유의 개념이 이제 중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르트르는 거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행동입니다. 사르트르의 어떤 뭐 실존, 그 다음에 행동을 중시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실존의 세 범주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범주가 차례대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뭔가를 만드는 것은 사르트르에 따르면 그 결과물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 가짐의 어떤 범주로 환원이 가능하고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짐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존재, 있음의 어떤 범주로 환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환원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고 그 만듦의 어떤 결과물을 사람이 갖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제일 어려운데 하여튼 사르트르는 그런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사르트르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즉 인간이 뭔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죠? 그러니까 함의 범주가 가짐의 범주로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좀 쉽습니다. 가짐은 곧 이제 존재 또는 있음의 범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많은 우리가 신뢰를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 이제 우리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돈 벌려면 땅 투기밖에 더 있어요, 그죠? 투기밖에 더 없죠. 아파트 투기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면 없던 걸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집을 이제 구하고 아파트 좋고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콘텐츠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가구들 여러 가지들 사는데 이제 벽도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식하려면 옛날에는 전부 다 나무죠. 백과사전이랄지 전집류 있죠. 세계문학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꼽아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어떤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랄지 무슨 전집류랄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 어떤 존재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실지 안 키우실지 아직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난하니까 딸내미가 이제 그래서 아빠 왜 우리 차는 이렇게 조그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아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못 사는 데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가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파트를 몇 평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차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존재를 갖다가 그들의 있음을 갖다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천민자본주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마 가짐의 범주가 있음의 범주로 가장 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게 아마 천민자본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지금은 에쿠스고 제네시스인가 그런 차인데 옛날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았던 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랜저를 몰고 가는데 티콘가 조그만 차가 이제 추월하니까 그랜저가 다시 추월해가지고 멈춰서게 해서 운전사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티코를 모으는 너는 조그만 차인데 너의 존재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랜저를 몰고 가는 나를 네가 앞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제가 오늘 또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방이 아주 컴퓨터 가방인데, 실용적이고 아주 그런 가방인데, 좀 헤르메스라 할지, 루이비통 가방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끼게 되면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봐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짐이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거 없으면 서운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년필, 파이프, 의복, 책상, 집 등은 나이다. 그죠? 나다. 나의 존재를 반영한다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것 전체는 나의 존재 전체를 반영한다. 나는 내가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돈이고 건물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예컨대 지식이라고 그래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포플러가 그랬나요? 그 제3의 물결인가 그 저자가 그 앞으로는 뭐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식을 갖는 것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특히 뭐 정보사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곧 그 뭐죠 어떤 힘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분명히 따라서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만큼 도전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누구도 이 명제를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새 우리 뭐 소유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상권, 소유권.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 대상, 소유권의 침탈이고 따라서 소유권을 침탈하는 것은 소유자의 존재 자체에 어떤 타격을 입히는 거라고. 사르트르가 들고 있는 예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생전에 소장했던 물건들을 함께 매장하는 옛날의 풍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집트랄지 중국이랄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좀 뭐 고관대작이랄지 이런 사람이 죽게 되면은 뭐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풍습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예 같은 경우죠. 뭐 노예도 같이 팔려가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은 경우에는 노예까지 다 이렇게 뭐 생매장 당하는 건데, 그거는 다 이제 그 뭐죠? 사르트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했던 일용품들을 빼고 매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리 하나를 빼고서 매장하는 것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 뭐죠 단어 중에 하나가 불어 단어에서 포세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세데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원래는 소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귀신 붙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그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악령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귀신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악령들이라는 뭐죠? 그 불어 번역 그 제목이 레포세데입니다. 레포세데. 그래서 귀신 붙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으로는 왜 이제 그 뭐죠? 죽은 사람, 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소장품들을 갖다 그냥 뭐죠? 빼고 묻으면 다리 하나를 빼고 묻는 거가 같냐라고 하게 되면 물건들 있죠? 이게 뭐 생산품이든 뭐 상관없이 아니면 소유 대상이니까 소유된 거에는 뭐냐면 주인이죠. 그것을 만든 사람의 주체성, 그러니까 정신, 주체성, 그 다음에 혼이죠. 혼이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 중구시장에 자주 가세요? 중구시장. 아름다운 가게랄지, 사랑,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 들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있을 때 워낙 벼룩시장을 거의 일요일마다 이렇게 버릇해가지고, 국내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고시장에서 물건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이 입었던 옷이랄지, 남이 썼던 무슨 신발이랄지, 남이 신었던 뭐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풍습을 아직도 있죠. 사람이 이제 생을 다 살고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리거든요. 다 그 물건 또는 소유품의 소유자의 정신, 혼이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르트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닌가. 즉, 소유 행위 속에서 나는 소유하는 자와 소유되는 대상이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이냐면, 작품을 썼죠. 그러니까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썼습니다. 생산해낸 겁니다. 이게 이제 함의. 근데 이거 사르트르의 어떤 논리에서는 함의 논리가 이제 가짐의 논리로 그러니까 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작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하고 이 작품이 결국은 뭐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한 쌍이 된다는 얘기니까. 소유하는 자와 소유되는 대상이 한 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르트르는 이 쌍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쌍의 의미가. 그죠? 그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겨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작가가 자기가 쓴 작품, 자기가 만드는 작품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지는 거니까 가지고서 결국 뭐냐면 그 신의 존재 방식, 그죠? 그러니까 후수하고 그 다음에 앙수하고의 어떤 퓨전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유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썼으면 이 책을 내가 가짐으로써 이 상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작가가 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뭐 의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적인 그 뭐죠 그 철학 사르트르의 자유체계 내에서는 이 후수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썼으면은 그 나라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우는데 작품이 일단은 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이게 어떤 작가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책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면 이 책은 뭐죠? 그냥 사물이죠. 그냥 가장 간단한 얘기로 검정 것은 뭐죠?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책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개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은 사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체계 내에서 사물의 존재 방식은 즉자죠. 그러니까 앙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생각 같은데 사르트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써가지고 소유를 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의 어떤 이 결합 양태가 이런 상태를 이론적으로는 형성,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죠?